트럼프 가문, 꿈의 제국을 세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아메리칸 드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트럼프 가문이 어떻게 부를 쌓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가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담은 말이에요.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아메리칸 드림의 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의 아메리칸 드림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을 찾고 어떤 이는 거대한 기업을 일궈내기도 하죠. 트럼프 가문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쉬시면 좋겠어요.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한 가문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해요. 할아버지 프레드릭, 새로운 땅에 발을 딛다. 이야기는 1885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돼요. 칼슈타트라는 포도밭이 아름다운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프레드릭 트럼프라는 소년이 태어났어요. 프레드릭의 어린 시절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했죠. 당시 독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던 때였답니다. 16살이 되던 해 프레드릭은 큰 결심을 해요. 미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16살 소년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요. 얼마나 두렵고도 설레었을까요? 1885년 10월, 프레드릭은 뉴욕에 도착했어요. 손에 쥔 건 몇 달러뿐이었죠. 영어도 서툴렀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프레드릭에겐 꿈이 있었어요. 성공하겠다는, 잘 살아보겠다는 그 간절한 꿈 말이에요. 처음엔 이발소에서 일했어요.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을 다듬어주는 일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다리가 퉁퉁 붓곤 했지만 프레드릭은 참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1890년대 미국 서부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골드러시라고 부르는 금광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향했어요. 프레드릭도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남들과 조금 달랐어요. 금을 직접 캐러 간 게 아니라 금을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금을 캐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머물 곳과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프레드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근처에 작은 식당과 숙소를 차렸죠. 광부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장사는 잘 됐어요. 광부들은 고된 노동 끝에 배불리 먹고 편히 쉴 곳이 절실했거든요. 프레드릭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그는 여러 곳에 지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알래스카의 화이트호스라는 곳에도 가게를 열었어요. 그곳은 정말 추운 곳이었죠.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프레드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춥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을 거야. 그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한겨울 밤,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를 뚫고 들어온 광부들은 프레드릭의 가게에서 뜨거운 스튜와 빵을 먹으며 몸을 녹였어요. 그리고 기꺼이 돈을 지불했죠. 몇 년간의 골드러시 기간 동안 프레드릭은 상당한 돈을 벌었어요. 직접 금을 캔 사람들 중에는 빈손으로 돌아간 이들도 많았지만 프레드릭은 착실하게 자산을 모았답니다. 1901년
골드러시가 시들해지자 프레드릭은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주머니에는 서부에서 번 돈이 든든하게 들어있었죠. 이제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브롱크스 지역에서 프레드릭은 작은 식당과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트럼프 가문과 부동산의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프레드릭은 늘 이렇게 말했대요. 장사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땅은 언젠가는 값어치를 한다는 믿음이었죠. 1905년 프레드릭은 고향에서 온 독일 이민자 엘리자베트 크리스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은 프레드릭 크라이스트 트럼프. 훗날 트럼프 제국의 진짜 기반을 다지게 될 인물이에요. 어린 프레드가 태어났을 무렵 아버지 프레드릭은 부동산 투자에 더욱 열중했어요. 당시 뉴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집이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프레드릭이 골드러시 시절부터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작은 주택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1918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프레드릭도 그중 한 명이 되고 말았어요. 4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 프레드는 겨우 12살이었죠.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소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했어요.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고 남편이 남긴 사업도 지켜야 했거든요. 강인한 여성이었던 그녀는 부동산 사업을 계속 이어갔어요. 어린 프레드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우리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일궈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프레드는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생각은 훗날 현실이 되었답니다. 아버지 프레드, 건설업의 달인이 되다. 어린 프레드 트럼프는 학교를 마치면 어머니의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가곤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놀이를 할 때 프레드는 건물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죠. 엄마,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지었어요?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소년이었어요. 엘리자베트는 아들의 그런 호기심을 격려했어요. 15살이 되던 해, 프레드는 학교 다니는 틈틈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못질도 하고 페인트 칠도 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아팠지만 그는 참았어요. 건물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프레드는 노동자들의 고생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경험은 훗날 그가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됐답니다. 1920년대 프레드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미국은 경제 호황기를 맞이했어요.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르는 시기였죠. 주식은 오르고 사람들은 돈을 쓰고 모든 게 활기차 보였어요. 하지만 프레드는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1929년 프레드의 신중함이 빛을 발했어요. 주식시장이 대폭락했거든요.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어요. 은행이 문을 닫고 회사들이 파산했죠.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처해 보였죠. 그런데 프레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봤어요. 모두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려고 할 거야. 그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프레드는 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1934년
28살의 프레드는 엘리자베스 트럼프 앤 선이라는 건설회사를 세웠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거였죠.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또 여성의 이름을 내세우면 정부 사업에서 유리할 거라는 계산도 있었어요. 프레드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화려한 고급 주택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집을 짓는 거였죠. 사람들은 대리석 바닥이나 호화로운 샹들리에를 원하는 게 아니야. 비가 새지 않고 따뜻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거지. 프레드는 건설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단가를 낮추고 효율적인 설계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죠. 뉴욕 브루클린의 플랫부시 지역에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단독주택 수십 채를 짓는 계획이었죠. 공사 현장에는 늘 프레드의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 일찍 나와서 해질녘까지 현장을 누볐죠. 직접 자재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설계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감독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야 해. 프레드의 입버릇이었어요. 그는 낭비를 극도로 싫어했죠. 공사 현장에 떨어진 못 하나도 주워서 다시 사용했다고 해요. 몇몇 사람들은 그를 인색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프레드는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아끼는 만큼 집값을 낮출 수 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살 수 있지. 실제로 그의 주택은 같은 품질의 다른 주택보다 10-20% 저렴했어요. 그러면서도 튼튼하고 실용적이었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930년대 후반, 프레드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브루클린 곳곳에 그가 지은 주택들이 들어섰죠. 빨간 벽돌로 지은 단정한 집들이었어요. 그 집들에는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동네가 만들어졌죠. 프레드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내가 지은 집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돈을 벌었다는 것도 기뻤지만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더 뿌듯했대요. 1940년대가 되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미국도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젊은 남성들은 군대로 갔죠. 그런데 전쟁은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어요. 군인들을 위한 막사와 주택이 필요했거든요. 정부는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고 프레드는 그 계약을 따냈어요.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등지에 군인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를 건설했죠. 수천 채의 집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프레드는 이 일을 해내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일했어요. 여러 현장을 오가며 감독하고 밤늦게까지 설계를 검토했죠. 전쟁터에 나간 용감한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때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야 해. 프레드는 이 일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애국적인 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죠. 전쟁이 끝나고 1945년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죠. 이른바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당연히 집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정부는 GIB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참전 군인들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왔죠. 프레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비치 헤이븐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기억하시나요? 1950년에 완공된 이 단지에는 2,000가구가 넘는 가족들이 입주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죠. 프레드는 건설하는 동안에도 비용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하지만 품질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튼튼하게 짓되 불필요한 장식은 과감히 생략했죠. 사람들은 현관의 화려한 조명보다 튼튼한 지붕을 원한다. 그의 철학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아파트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튼튼하게 서 있다고 해요. 1950년대 중반, 프레드 트럼프는
뉴욕에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어요. 수만 채의 주택을 지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했죠. 그가 번 돈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프레드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죠. 차도 화려한 외제차가 아니라 실용적인 캐딜락을 탔어요. 집도 크지만 지나치게 호화롭지 않았죠. 옷은 몇 벌 없었고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녔대요. 번 돈은 다음 사업에 투자해야 해. 그래야 더 크게 키울 수 있지. 프레드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번 돈의 대부분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가 되면서 프레드는 서서히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왜였을까요? 바로 아들 때문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야심만만한 젊은이가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들 도널드. 맨해튼을 꿈꾸다. 1946년 6월 14일. 프레드와 메리 트럼프 부부에게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도널드 존 트럼프. 금발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도널드는 퀸즈의 부유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큰 저택에 살았고 뭐든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프레드는 아들을 절대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았어요. 돈은 쉽게 번 게 아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프레드는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어린 도널드에게 용돈도 거의 주지 않았대요. 도널드는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말썽을 자주 피웠거든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친구들과 싸우고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어요. 7살 때는 선생님 얼굴에 케이크를 던지기까지 했대요. 프레드는 고민했어요. 아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13살이 되던 해, 도널드를 뉴욕주 북부의 군사학교에 보냈어요.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곳이었죠. 엄격한 규율과 훈련이 필요해. 프레드의 판단이었어요. 도널드는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집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곧 적응했죠. 군사학교에서 도널드는 리더십을 배웠어요. 규율을 지키는 법도 배웠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야구팀의 주장이 됐어요. 명령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법도 배워야 해. 교관의 말씀이었어요. 도널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죠. 주말이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프레드와 함께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여기 이 땅을 봐라. 지금은 허름해 보이지만 10년 후엔 어떻게 될 것 같니? 프레드가 물었어요. 아파트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학교가 근처에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가족들이 살기 좋을 거예요. 도널드의 대답에 프레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바로 부동산을 보는 눈이야. 도널드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사업을 배워갔어요. 1964년 도널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포드햄 대학교에 다니다가 2년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으로 옮겼죠. 와튼은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 중 하나였어요. 도널드는 그곳에서 경영학과 부동산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수업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인맥 쌓기였죠.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해. 도널드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 야심찬 젊은이들과 어울렸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주말이면 뉴욕으로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세입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건물 관리를 감독하고 때로는 직접 수리 작업에도 참여했어요. 1968년 도널드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였죠. 프레드는 아들을 회사의 경영진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었어요.
내 아들이든 남이든 능력으로 증명해야 해. 도널드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고마웠어요.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배우고 따라했어요. 브루클린과 퀸즈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가끔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했죠. 하지만 도널드는 점점 불만족스러워졌어요. 브루클린과 퀸즈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큰일을 하려면 맨해튼으로 가야 해. 맨해튼은 뉴욕의 심장이었어요. 마천루들이 솟아있고 돈과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죠. 도널드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프레드는 조심스러웠어요. 맨해튼은 우리가 하던 일과는 달라.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 하지만 기회도 훨씬 크잖아요. 그건 그래. 하지만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결국 프레드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네가 맨해튼에서 뭔가 성과를 내면 그때 본격적으로 지원하마. 그 전까지는 네 힘으로 해봐라. 도널드는 맨해튼으로 향했어요. 1970년대 초반의 일이었죠. 당시 맨해튼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범죄가 증가했고 많은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었죠. 하지만 도널드는 기회를 봤어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맨해튼은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 내가 여기 있어야 해. 도널드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맨해튼에 살기 시작했어요. 값비싼 양복을 사입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었죠. 부자처럼 보여야 부자가 될 수 있어. 그의 철학이었어요. 실제로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죠. 맨해튼의 부동산 업자들, 은행가들, 정치인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파티에도 참석하고 골프도 함께 치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프레드 트럼프의 아들이죠.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명성을 활용한 거죠. 그러던 중 기회가 왔어요. 42번가에 있는 코모도어 호텔이라는 낡은 건물을 발견한 거예요. 코모도어 호텔은 한때 화려했지만 이제는 낡고 초라한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손님도 거의 없고 적자만 쌓여갔죠. 주인은 팔고 싶어 했어요. 도널드는 그 건물의 위치에 주목했어요. 그랜드 센트럴역 바로 옆이었거든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이 위치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할 돈이 없었거든요. 도널드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뉴욕시와 협상을 시작했죠. 이 건물을 고급 호텔로 바꾸면 도시에도 좋지 않을까요?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어나고요. 도널드는 시관계자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아냈죠. 40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었죠. 이 혜택이 있으면 사업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다음은 은행을 설득할 차례였어요. 돈을 빌려야 했거든요. 저는 프레드 트럼프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뉴욕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분이죠. 도널드는 아버지의 명성을 10분 활용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죠. 은행들은 고민했어요. 젊은 도널드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때 프레드가 나섰어요. 아들의 대출을 보증해 준 거예요. 이 녀석이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소. 아버지의 보증으로 도널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1975년 도널드는 코모도어 호텔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했죠. 낡은 외관을 벗겨내고 유리와 강철로 현대적인 외관을 만들었어요. 내부도 완전히 바꿨죠. 고급 가구를 들여놓고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았어요. 호텔 이름도 바꿨어요. 그랜드 하얏트라고요. 세계적인 호텔 체인 하얏트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왔어요.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이 대리석 색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꿔. 이 조명은 너무 어두워. 더 밝은 걸로. 완벽주의자였어요. 프레드가 가르쳐준 대로 비용은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품질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죠. 1980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문을 열었어요. 개장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와, 정말 멋진데? 42번가에 이런 호텔이 생기다니. 언론도 주목했어요. 젊은 트럼프, 맨해튼에 화려하게 데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도널드는 기뻤어요. 아버지에게 증명해 보인 거예요. 아버지 해냈어요. 프레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잘했다, 아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알아요. 이제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도널드의 눈빛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타워, 황금의 꿈, 그랜드 하얏트의 성공으로 도널드는 맨해튼에서 입지를 다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 젊은 친구, 뭔가 다르더라. 프레드의 아들이라고 무시했는데 실력이 있네. 부동산 업계의 평가였어요. 도널드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1979년 도널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5번가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거였죠. 5번가는 뉴욕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리였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죠. 이곳에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을 짓겠어. 도널드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마침 5번가와 56번가가 만나는 모퉁이에 있던 백화점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도널드는 재빨리 움직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훨씬 많이 필요했어요. 그랜드 하얏트보다 몇 배나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도널드는 다시 은행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쉬웠어요. 그랜드 하얏트의 성공으로 신뢰를 얻었거든요. 이번 건물은 뉴욕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도널드의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은행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프레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크게 버리는 거 아니냐? 아버지, 크게 생각해야 크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크단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성공도 없어요. 젊은 도널드의 패기였어요. 프레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아들을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1980년 건설이 시작됐어요. 58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높이였어요. 건물 이름은 당연히 트럼프 타워였어요. 내 이름을 건물에 새기는 거야. 모든 사람이 트럼프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 거야. 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죠. 건물 외관은 검은색과 금색 유리로 덮였어요. 햇빛을 받으면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정말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면 성공을 떠올려야 해. 파워,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고. 도널드의 비전이었어요. 내부는 더 화려했어요. 로비에는 붉은색과 금색 대리석을 사용했죠. 거대한 폭포수가 흐르고 금박을 입힌 장식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너무 과하지 않나? 누군가 물었어요. 과하다고? 이게 바로 럭셔리야.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한다고. 도널드는 확신했어요. 건물은 주거 공간, 사무실, 그리고 고급 상가로 구성됐어요. 1층에는 티파니, 구찌 같은 명품 매장들이 입주하기로 했죠. 위층은 콘도미니엄, 즉 분양 아파트였어요. 뉴욕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예정이었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는 마케팅에도 열을 올렸어요. 신문에 광고를 내고 TV 인터뷰에 출연하고 파티를 열었어요. 자신과 건물을 홍보하는데 열심히였죠. 트럼프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했어요. 1983년 트럼프 타워가 완공됐어요. 개장식은 성대했죠.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도널드는 최상층에 자신의 집을 만들었어요. 3층짜리 펜트하우스였죠. 금박으로 장식하고 대리석과 크리스탈로 꾸몄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도널드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됐어요. 콘도미니엄은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부유한 사람들, 유명인들이 앞다퉈 샀죠. 가격은 평방피트당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가격이었죠. 비싼 만큼 가치가 있어요. 도널드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트럼프 타워의 성공으로 도널드는 뉴욕 최고의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 됐어요. 언론은 그를 젊은 거물이라고 불렀죠. 아버지 프레드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들이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모습을요. 넌 나와는 다르구나. 어떤 점에서요, 아버지? 나는 실용적인 집을 지어 서민들에게 팔았지. 하지만 넌 화려한 궁전을 지어 부자들에게 파는구나. 둘 다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하신 일도 중요하고 제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죠. 그렇겠지. 하지만 잊지 마라.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튼튼함이야. 겉모습만 좋고 속이 부실하면 오래가지 못해.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도널드는 아버지의 충고를 들었지만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트럼프 타워의 성공 후 도널드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 카지노를 지었고 플로리다 팜비치에 고급 리조트를 샀고 맨해튼에 또 다른 건물들을 개발했어요. 트럼프라는 이름이 곳곳에 붙기 시작했죠.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캐슬, 트럼프 마리나. 도널드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이름만 들어도 럭셔리와 성공을 연상했죠. 1987년 도널드는 책도 냈어요.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자서전이었죠. 책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협상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는지. 나는 크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작게 생각한다. 책 속의 한 구절이에요. 이 말은 도널드의 철학을 잘 보여줬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백만 부가 팔렸고 도널드는 더욱 유명해졌죠. 이제 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라 유명인사가 됐어요. TV에 자주 출연하고 잡지 표지를 장식했죠. 사람들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열광했어요. 화려한 파티, 비싼 차, 아름다운 여성들, 도널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답니다. 위기와 극복. 1980년대 후반. 도널드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벌였어요. 동시에 여러 건물을 짓고 카지노를 운영하고 항공사도 샀죠. 더 크게 해, 더 많이. 그의 모토였어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전략이기도 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도널드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했어요. 빚이 점점 쌓여갔죠. 괜찮아. 사업이 잘 되면 갚으면 돼. 도널드는 낙관적이었어요. 하지만 1990년 미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고 카지노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빚이었어요.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무려 3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었죠. 도널드는 패닉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면 파산할 수도 있었거든요. 은행들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압박했어요. 트럼프 씨,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압류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곧 나아질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도널드는 절박했어요. 이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죠. 돈을 조금 빌리면 당신의 문제지만 돈을 많이 빌리면 은행의 문제다. 도널드가 빌린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은행들도 난처했어요. 도널드가 파산하면 은행들도 큰 손해를 보거든요. 결국 은행들은 도널드와 협상을 시작했어요. 빚을 탕감해주고 갚는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죠. 대신 도널드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야 했어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45만 달러로 제한됐죠. 45만 달러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도널드에게는 큰 제약이었어요. 그동안 한 달에 수백만 달러를 쓰곤 했거든요. 도널드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팔아야 했어요. 항공사도 팔고 요트도 팔고 일부 부동산도 처분했죠. 이 시기는 도널드에게 가장 힘든 때였어요. 언론은 그를 조롱했죠. 몰락한 부동산 왕. 자만심이 가져온 파국.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도널드는 우울했어요. 거리를 걷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죠.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이때 아버지 프레드가 다시 한번 도움의 손을 내밀었어요. 아들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말요, 아버지? 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대공황 때, 스페인 독감 때, 하지만 이겨냈지. 넌 내 아들이야. 할 수 있어. 프레드는 도널드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조언도 해줬죠. 화려한 것만 쫓지 마라. 튼튼한 기반이 중요해. 도널드는 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1990년대 중반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살아났죠. 도널드는 다시 일어섰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였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도 빚에만 의존하지 않고 파트너를 찾았어요.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바로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를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개발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도널드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권리를 팔았어요. 이른바 라이센싱 사업이었죠. 트럼프 타워 서울, 트럼프 타워 두바이. 전 세계 곳곳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생겨났어요. 도널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이 붙으면 프리미엄이 생겼죠. 개발업자들은 도널드에게 로열티를 지불했어요. 도널드는 건물을 짓는 위험 부담 없이 이름만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사업이지. 도널드는 만족했어요. 2000년대가 되자 도널드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아니, 이전보다 더 성공했죠. TV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에도 출연했어요. 당신은 해고야. You're fired. 라는 그의 명대사는 유행어가 됐죠. 쇼를 통해 도널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매주 수백만 명이 그의 쇼를 봤고 그는 TV 스타가 됐죠. 사업은 쇼비즈니스와 비슷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지. 도널드의 깨달음이었어요. 이 무렵 아버지 프레드는 건강이 나빠졌어요. 치매에 걸려 점점 기억을 잃어갔죠. 도널드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어요. 아버지 저예요, 도널드. 도널드, 아, 우리 아들. 프레드는 가끔 아들을 알아보곤 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맙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프레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1999년 프레드 트럼프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독일에서 온 이민자 소년이 미국에서 부동산 제국을 일군 삶이었죠. 장례식에서 도널드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잘 지킬게요. 그리고 더 크게 키울게요.
프레드가 남긴 재산은 자녀들에게 나눠졌어요. 도널드도 상당한 유산을 받았죠. 하지만 도널드에게 더 큰 유산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업 정신이었어요. 검소함, 근면함,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눈, 정치 무대로, 그리고 대통령까지. 2000년대, 도널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자 TV스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비즈니스는 재미있어. 하지만 진짜 파워는 정치에 있어. 도널드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2011년, 도널드는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특히 오바마의 출생증명서 논란을 제기했어요. 이른바 버서 운동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논란도 컸어요. 2015년 6월, 드디어 도널드는 큰 결정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였어요. 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상징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TV스타가 정치를 한다고? 대부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널드는 진지했어요. 그리고 그만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랐어요. 세련된 연설문을 읽는 대신 즉흥적으로 말했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 대신 거침없는 발언을 했어요. 멕시코 국경에 큰 벽을 세우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의 슬로건과 공약은 단순하고 강렬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과격해. 저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전통적인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도널드에게 열광했죠. 저 사람은 정치인답지 않아. 그래서 좋아. 우리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도널드의 지지율은 점점 올라갔어요. 공화당 경선이 시작됐어요. 17명의 후보가 경쟁했죠. 도널드는 그들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다른 방법을 썼어요.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을 공격했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죠. 트위터를 통해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를 올렸어요. 언론의 관심을 끌고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했죠. 전통적인 캠페인 방식은 구시대적이야. 이제는 SNS 시대라고. 도널드의 전략이었어요. 2016년 5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널드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설마 했는데 정말로.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결이었죠. 힐러리는 전 국무장관이자 전 상원의원이었어요. 정치 경력이 화려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힐러리의 승리를 예상했어요. 도널드는 정치 경험이 없잖아. 힐러리가 이길 거야. 여론조사도 힐러리에게 유리했어요. 하지만 도널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했죠. 특히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집중했어요. 한때 제조업으로 번영했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저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중국과 멕시코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도널드의 메시지는 이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2016년 11월 8일 대선 투표가 실시됐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죠. 개표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힐러리가 앞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죠.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핵심주에서 도널드가 승리했어요.
새벽이 되자 결과가 확실해졌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정말 이런 일이. 도널드는 승리 연설을 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어요.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TV 스타를 거쳐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취임 연설에서 그는 말했어요. 오늘부터 미국이 우선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대통령이 된 후 도널드는 자신의 사업을 두 아들에게 맡겼어요.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을 운영하게 된 거죠. 딸 이반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백악관에서 도널드를 보좌했어요. 트럼프 가문 전체가 정치 무대에 올라선 셈이었죠. 대통령으로서 도널드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의 정책과 발언은 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지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미국은 양분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만의 방식으로 미국을 이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가문의 부. 그 실체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트럼프 가문은 정확히 얼마나 부유할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도널드 자신은 순자산이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죠. 포브스 같은 경제 잡지는 도널드의 순자산을 25억 달러 정도로 추정했어요. 블룸버그는 30억 달러 정도라고 봤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같은 건물이라도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또 하나, 도널드는 자기 이름의 가치를 재산에 포함시켰어요. 트럼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돈이야. 이것도 내 자산이지. 그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더 어렵죠. 어쨌든 트럼프 가문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 프레드릭이 골드러시 시절 번 돈이었어요. 몇만 달러 정도였겠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두 번째는 아버지 프레드가 부동산 개발로 번 돈이었어요. 수만 채의 주택을 지어 팔았고 아파트를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을 얻었죠. 프레드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은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됐어요. 그 돈은 자녀들에게 나눠졌죠. 도널드는 그중 일부를 물려받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천만 달러는 됐을 거예요. 하지만 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서 100만 달러만 빌려서 시작했어. 나머지는 내가 번 거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뉴욕 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도널드는 아버지로부터 최소 4억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도널드가 그 돈을 잘 활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었고 브랜드 사업으로 더 큰 돈을 벌었죠. 세 번째 수입원은 바로 트럼프 브랜드 라이센싱이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도널드가 직접 지은 게 아니에요. 다른 개발업자들이 짓고 도널드는 이름만 빌려준 거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어요. 한 건물당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해요. 위험 부담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이었죠. 네 번째는 TV 출연료였어요.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즌당 수백만 달러를 벌었죠. 다섯 번째는 책 판매와 강연료였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인세를 받았고
강연 한 번에 수만 달러를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트럼프 가문은 부를 쌓아왔어요. 하지만 빚도 많았어요. 도널드는 늘 큰 프로젝트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1990년대 위기 때처럼 빚이 너무 많아지면 위험해지죠. 하지만 도널드는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했어요. 빚도 자산이야. 잘 활용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그의 철학이었어요. 실제로 도널드는 파산을 여러 번 신청했어요. 정확히는 그의 회사들이 파산했죠. 카지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파산 보호를 신청한 거예요. 파산은 실패가 아니야. 재기의 기회지. 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산 제도를 활용해서 빚을 재조정하고 다시 시작한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책임한 거야.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 하지만 도널드는 개의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이야.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가문은 계속 성장했어요. 도널드의 자녀들도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반카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고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은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트럼프 가문은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왕조가 됐어요. 아메리칸 드림, 그 빛과 그림자. 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트럼프 가문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할아버지 프레드릭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골드러시 시절 광부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며 돈을 벌었죠. 아버지 프레드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부동산 제국의 기반을 다졌어요. 검소하고 근면한 사업가였죠. 아들 도널드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화려함과 럭셔리를 추구하며 맨해튼의 부동산 거물이 됐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죠.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레드릭은 골드러시를, 프레드는 대공황과 전후주택 수요를, 도널드는 맨해튼의 재개발을 기회로 삼았어요. 둘째,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떠나고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정치 무대에 뛰어드는 것 모두 위험한 선택이었죠. 셋째, 끈기와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널드는 1990년대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논란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도널드가 100만 달러만 빌려서 시작했다는 말이 정확할까요? 아버지와 가문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지원은 얼마나 컸을까요? 비즈니스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는 없었을까요? 파산을 여러 번 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끼친 피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를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으로 봐요. 이민자가 와서 성공하고 그 자손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이 위대한 이유야.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이에요.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고 특권을 누리면서 성공한 거잖아. 진정한 자수성가는 아니야.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요. 분명한 건 트럼프 가문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세대에 걸쳐 각자 나름의 전략과 노력으로 부를 키워왔죠. 프레드릭의 모험심, 프레드의 실용주의, 도널드의 대담함. 각각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했어요. 물론 논란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비판받을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를 쌓는 것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 둘 다 가능할까요? 가족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과 자수성가하는 것,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의 정답은 없어요. 각자가 자기 삶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도널드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이민자 소년이 1885년에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의 증손자가 백악관에 들어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는 정말로 놀랍고 미국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잠이 오시나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성공과 부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